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올해도 세수 펑크가 30조 원에 이를 거라는데도 국채 발행과 추경은 없다고 합니다. 부족해진 돈 어디선가는 메워야 하는데요. 정부는 외평기금에서 최대 6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3조 원을 끌어다 쓸 계획입니다. 서민들이 가장 황당해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세금 계산을 잘못한 건 정부인데 왜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건들고 외환방파제를 허무냐는 거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서민 돈으로 펑크 맞기,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의 모든 언론에서 오늘 비판을 쏟아냈고요. 지난해 56조 4천억 원 역대급 세수 펑크였습니다. 올해도 국세 수입의 구멍이 큰데 29조 6천억 원, 약 30조 원의 금액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메울 것이냐라는 건데 외환시장의 최후 보루라고 불리는 외평기금 그리고 서민 청약통장으로 만든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기재부가 발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외평기금 얘기부터 해보죠. 작년에 이거 썼다가 올해는 안 쓰겠다라고 지난달까지도 국회에 가서 그렇게 기재부가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한 달 뒤에 이걸 쓰겠다고 말을 바꿨어요. 아무런 사과도 뭐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말을 바꾼 거잖아요. 예.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율 안정자금, 비상금 같은 건데 지금 계속 환율 1,400원대잖아요. 그리고 미 대선 때문에 달러 강세 계속 유지될 거고 또 중동 전쟁 때문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거 갖다 써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운영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것저것 다 갖다 돌려막아서 뭐 건전재정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대통령 그 육성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막 살아나고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 경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작년에 56조, 올해 30조 이렇게 그 결손이 생겼는데도 기본적으로 대통령도 기재부 장관도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예. 저는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외평기금으로 돌려막기 해가지고 건전재정 만들어 가겠다. 이거는 정말 그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국민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황당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정감사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우리 쌈짓돈 다 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놓고도 추경 안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공법으로 추경을 통해서 뭔가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거 다 돌려막기 해서 하겠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9월 초인가요? 예결위에서 이 최상목 부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세수 결손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그랬더니 제가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진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예측을 안 하면 가장 기본이 경제정책에서 세수 정확하게 예측해야만 적재적소에 예산 분배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부총리가 그런 답변을 했는데 재정대응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들은 다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무슨 대통령도 경제 살아난다 그러고 기재부 장관도 문제 없다고 얘기. 이게 무슨 야바이 경제도 아니고요. 이런 무책임한 이런 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사과 한마디 없다. 홍석준 의원님, 네. 외평기금 활용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가 지난달 한 달 전에 발언이고 그런데 활용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한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비판을 지금 최상목 장관이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1년 전에 이제 예산을 할 때 세수 추계를 합니다. 세수 예. 추계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수입이 얼마만큼 생길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회에서 또 지출 예산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세수 추계라는 게 보면 항상 뭐 정확할 수는 없고 좀 남을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좀 모자랄 때가 많이 예. 있습니다. 그럼 모자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큰 방법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체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기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어떤 국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가 부채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630조였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한 440조 들어가지고 이제 1,080조를 윤석열 정부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 선택의 문제인데, 예. 즉 국가 부채 기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금을 쓸 것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그 전 세계 지금 금융시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금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과다한 어떤 부채로 인해서 순수하게 국가 부채 이자 갚는 데만 하더라도 25조에서 26조가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카드를 고민 끝에 기금으로서 외평기금이라든지 주택 이런 어떤 기금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당시에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 최상목 장관이 좀 더 폭을 넓혀 놓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다 뭐 이 정도로 했으면 되는데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걸 이제 검토하겠다 하니까 네. 좀 이런 점에서 좀 아쉬운 예, 말이 바뀐 건 문제지만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것은 정책적 판단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그런데 이게 2년 연속 외환의 최후 보루라고 불리는 기금을 꺼내다 쓴 것 자체가 어떤 신뢰도 문제로 연결되지 않을까요? 요건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가 채무 비율을 구하는 공식은 국가 GDP를 분모로 두고 국가 채무를 분자로 둡니다. 예.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채무 분자가 늘어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채 발행을 안 하면서,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은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는 늘어나지 않는 거로 통계상은 잡힐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손대면 안 되는 돈을 갖다 쓰면서 국채 발행을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외국한 평형기금도 우리가 환율 변동에 급격한 상황이 오면 필요시에 갖다 써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거의 지금도 달러 기준 환율이 1,380원을 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고환율이 고착화되고 있어요. 근데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주에 뉴욕 갔을 때 한국경제투자설명회 참석자 뉴욕에 가서 뉴욕 언론 특파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기자의 환율 1,400원을 뉴 노멀로 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 메이저 언론에서는 그 기사를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 아마 기재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1,400원의 고착화를 그냥 받아들인다는 태도로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외평 기금까지 빼내서 쓰면 이 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니까요. 근데 달러가 이렇게 고환율이 고착화되면 결국에 에너지부터 거의 모든 물자를 수입해서 써야 되는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물가를 잡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채 발행은 안 하면서 기금을 빼다 쓰는 윤석열 정부가 이 정부 들어서 건전 재정을 하고 있다는 어떤 눈속임 내지는 일종의 트릭을 쓰고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을 이렇게 운영해도 되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두 분의 견해가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선택 중에 하나로 쓸 수 있다고 하셨고, 일종의 트릭이다, 손대면 안 되는 돈이다, 이렇게 견해가 부딪힌다는 점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근데 지금 서민들 입장에서 더 이른바 공분을 사고 있는 게 올해 처음 끌어다 쓰는 돈이거든요. 주택도시기금. 그래서 언론 몇몇 곳에서는 주택 청약까지 뺏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금입니까? 예, 이 주택도시기금은 그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예. 이 기금의 주요 이제 재원, 대표적인 재원이 국민주택 채권을 발행해서 조성된 자금,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주택 청약 예금을 든 그 예금, 이것이 이제 주요 재원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냐면은 서민들의 그 내 집 마련 자금, 예. 그리고 전세 자금, 이 대출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 건설 자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택도시기금은 결국은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올해 세수 부족이 되니까 정상적인 방법이라면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국채 발행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가 재정 적자 비율이 늘어나니까 부채 비율이 늘어나니까 이러한 기금을 이제 끌어다 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의 재정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걷어서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쓰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세수 부족을 그 국채 발행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기금을 뺏쓴다는 얘기는 결국은 서민의 돈을 더 끌어다 써서 국민 일반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행하는 그러한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정부가 사고를 쳤는데 허리띠는 국민이 졸라매고 있다라는데 일단 먼저 듣고 홍석준 의원의 반론도 함께 듣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천문학적 규모의 세수 펑크를 내놓고도 반성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또다시 땜질 처방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도 뺏어 쓰겠다고 합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도 6조 5천억 원을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허리띠는 국민이 졸라매라는 것입니까? 네, 홍 의원님. 네. 저는 민주당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참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국가 부채가 1948년 수립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630몇 조에서 불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40조를 윤석열 정부에 넘겨줬습니다. 예. 이렇게 막대한 천문학적인 어떤 부채를 넘겨준 정부가 정당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그런데 제가 일단 먼저 팩트 체크를 하면 김영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최상목 장관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지하는 청약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끌어들은 쓰는 그 청약저축 부분은 이제 아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 문제에서 보면 환율이 고환율 돼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이제 수입하는 에너지라든지 또 식량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입 가격이 높아지는 문제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수출을 이제 위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에서는 가격 경쟁이 생기는 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환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든지 높아지든지 이런 어떤 속도에 있던 문제입니다. IMF 때 우리가 그걸 절실하게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율 관리는 대단히 속도를 어떻게 조정하는가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환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보면은 먼저 현재 시점에 있던 수출입 동향입니다. 수출입 네. 동향에 따라서 결국은 외환의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이제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에너지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두 번째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외환 보유고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고는 4,189 거의 4,200억 불이 있는데 우리가 97년 IMF 당할 때는 125억 불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외환 보유고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8위, 9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다. 아직까지는 여력은 있습니다. 여력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평 이 기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후의 보물이지만 외평 기금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사실은 굉장히 이미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관리를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왜 이거 자금을 쓰냐? 제가 다시 한번 말하면 기체를 했을 경우에 지금 막대한 금융 부담을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지금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세수가 좀 부족할 때는 기금을 쓰고 나중에 또 세수가 했을 때는 이 기금을 다시 보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 방법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최상목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가 청약저축에 돈을 끌어다 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어쨌든 주택도시기금 자체는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돼 있고 그리고
그 기금은 뭐 주거 복지니까 취약계층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쓰여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이렇게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쓴다는 것은 그런 혜택을 취약계층에게 줄 수 있는 기회 비용을 이렇게 쓴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부총리는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된 거예요. 외평기금 안 쓰겠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20조 가까이 써서 두들겨 맞았죠. 그래서 올해는 안 쓴다고 답변했다가 한 달 만에 말 바꿨는데 그 청약저축 20%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손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여유가 있다는 거를 특별히 무슨 자료를 제시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기금 운용하는데 여유가 있어서 여유분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는 이미 신뢰를 잃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세수 추계가 이렇게 2년 연속 어마어마하게 56조, 30조 이렇게 결손이 생겼다면 적어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재부 내에서. 그런데 누구도 지금 그거를 맡았던 사람 누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이런 결과를 놓고 결국에는 부자감세에서 법인세에서 펑크난 게 14조 5천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30조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거고 뭐 유류세 인하분이나 이런 것들 다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결국에는 주택기금 같은 거 서민들 허리띠 졸라매게 만든다는 그 민주당의 얘기처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기금 문제는 쌈짓돈처럼 막 그렇게 다 뺏어 쓰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부가 적어도 그 용처가 있기 때문에 정해놓은 것인데 부자감세에서 세수결손 난 거 추계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왜 서민의 주택 안정자금을 갖다가 쓰느냐 3조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 해석들을 낳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제가 김영현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중앙정부가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방에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수 부족 대응 방안 보면은 아래쪽에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감액 6조 5천억 원. 그러니까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내려가야 될 돈도 줄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발표되는 때마침 대통령이 또 발언이 나와서 어떤 해석들을 하는지가 좀 궁금한데 김영현 의원님. 네, 금방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방이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는 보조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이상으로서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50%가 넘는 데가 시도로 보면은 뭐 평균적으로 자립도 40 몇 %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는 중앙이 중심이 될 수가 결코 없죠. 지방이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그 중앙에서 교부해주는 지방 교부금 이것이 이제 주요 자원이 돼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지방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그 세수 부족에 또 이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 교부금이 6조 원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방 교부금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그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서초구처럼 재정 자립도가 매우 높은 곳에서는 이 지방 교부금 뭐 줄어든다고 해서 하등에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타 여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어떤 데에서는 10몇 %밖에 재정 자립도가 안 되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곳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 지방 행정은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지방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은 지방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서의 돈 씀씀이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결국은 왜 이렇게 세수가 덜 거쳤냐는 궁금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뭐 법인세가 많이 줄었다. 그런데 부자 감세 때문이다. 초부자 감세 때문이다. 아니다. 경기가 나빠서다. 여러 이제 분석들이 나옵니다. 제가 김용남 의원 그리고 김유정 의원께 이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홍석준 의원의 분석을 듣고 마칠게요. 먼저 김용남 의원님. 요거는 일종의 경제 철학이 조금 밑바탕에 깔려서 견해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른바 부자 감세,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많이 해줘서 세수가 줄었다는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만 이 세율과 세수 간의 관계는 이른바 그 레포 곡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더 레퍼 교수가 주장한 것인데 세율을 높인다고 세수입이 마냥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 뭐 이래서 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제가 보기엔 법인세가 특히 많이 줄어든 부분은 뭐 가장 큰 원인은 삼성전자의 부진 같아요. 삼성의 예, 부진이다. 삼성전자의 부진이 가장 큰 것 같고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 아니면 수출 경기가 안 좋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수를 그래도 정확하게 예측하고 세수가 줄어들 것 같으면 나라 씀씀이를 좀 줄여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도 이른바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는 일종의 포퓰리즘은 여전히 작동하면서 세수 부족을 세수 펑크의 규모를 계속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는 뭐 잘못된 거죠. 예. 세수가 줄어들 것 같으면 씀씀이도 줄여야 되는데 씀씀이는 전혀 제어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인세 그 부자 감세 해주면서 철저한 낙수 효과 얘기하고 이런 거에서도 비판 상당히 했었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진짜 화나는 지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해외 순방 가고 이럴 때 예비비 막 끌어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 지점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 감정선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추경 편성 왜 안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뭐 국채 뭐 더 이상 안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정부 또 탓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엄청 많이 빚을 남겨줬다 이랬는데 코로나라는 특수성은 늘 간과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 정권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본인들이 변명하는 거는 뭐 국제 환율, 뭐 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저런 얘기들 다 눈 가리고 아웅하기 때문에 이거는 야바이 경제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국민을 속이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누군가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든 기재부 장관이든. 그리고 책임자는 또 문책을 해야죠. 그리고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전공법으로 추경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을 타개해 나가야지. 들리는 말에 하면 한국은행 적립금까지 쓰려고 했는데 불법이라서 그거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를 들으면서 건전재정이라고 표면적으로 외치면 이게 경제가 살아나냔 말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저는 정도를 걸어야 된다.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세수 추계 문제는 영원한 좀 숙제인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문재인 정부 때도 제 기억에 61조 얼마, 62조 정도 펑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떤 그 경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완적으로 뭐 재추계를 한 뭐 6월달, 7월달쯤 하자 뭐 그런 이야기도 뭐 있었습니다. 어쨌든 좀 더 이제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건 이제 당연한 건데, 근데 지금 법인세 뭐 세율 인하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는 완전히 이제 사실이 아닌 게 법인세율을 딱 1%만 민주당이 강력한 반대해서 이제 인하를 했습니다. 사실 이 효과는 거의 없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지금 트럼프가 되면 법인세율을 지금 15%까지 지금 낮추고 하겠다고 해서 전 세계적 법인세 인하 지금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상반기까지 역대 최고 외국인 투자 유치는 지금 이제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제 기업이 좀 활성화 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인데, 김용남 의원 말씀하신 건 지금 수출 상황, 특히 반도체라든 이런 상황이 예상보다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국은 법인세 전체의 어떤 세수 감소 그리고 이런 어떤 세수 추계의 부족으로 왔기 때문에 하반기 특히 내년도에는 더 많이 커질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계가 잘못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